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은 5월 중순에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 새 작가가 추천하는 추천작 어떤 작품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도 아주 따끈따끈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4편을 오. 추천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리즈를 뭐 그렇게 열광하는 편은 아닌데 네. 막 열광해서 찾아보거나 막 그런 프로는 아니지만 이게 볼 때마다 약간 그 정체성이 독특하잖아요. 다른 여행 프로랑은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만의 아이덴티티가 진짜 대문자 네. 피. 대문자 피해 그리고 사실 그게 가는 장소들도 여행지라고 할 수 없는 사실 오지에 더 가까운 그런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거기다가 거기에 그 기안의 약간 열린 마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런 거 너무 리스펙트해요. 네, 그런 저 거. 진짜로 저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체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번에 첫 회부터 나오더라고요. 오. 이번에 어디 간 어디 거예요? 갔냐면 티벳을 갔어요. 티벳.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게 이제 그 기한이 먼저 가서 체험을 한 다음에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그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티벳에 가면서 항상 기한이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셰르파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궁금해했는데 마침 거기 이제 그 로컬 식당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있는 셰르파 2명을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저희는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섭외인지 섭외가 아닌지 섭외일 수가 없는 늘 이거 보면서 느끼지만 진정성이 진짜 너무 대단한 프로라서 그래서 마침 2명의 셰르파를 그 밥 먹으면서 사귀게 돼서 그 셰르파들의 일정을 하루를 따라가는 그걸 시작을 하는데 이 셰르파 소년이에요. 한 명은 20살, 한 명은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정말 천운처럼 너무너무 그 보석 같은 사람이 걸려들었다고 할까?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특히 이제 18살 소년이 아니 섭외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아니 없어요. 작가 입장에서 진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 과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짐을 실어 나르는 모든 과정이 보여지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되게 감동을 강요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감동은 느껴지지만 이게 그들의 삶을 동정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몰아간다거나 너 감동 받아라고 그러지 않는데 순수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그게 이제 첫 회부터 이제 2편 중반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사귀고 하루를 같이 보내고 헤어지는 과정까지가 나오는데 특히 그 18살 소년이 주는 엄청난 순수한 그 감정의 표현들이 이제껏 뭔가 잊고 지냈던 뭔가를 향수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고 진짜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니 안 봤지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기안의 어떤 코드? 예. 그러니까 기안이 보면 약간 이렇게 도심에 사는 맞아요. 셰르파 같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남들이 감당 못할 순수함 같은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코드가 좀 통하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그 프로그램 처음부터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참 되게 기한이라는 출연자가 보물이라고 느낀 게 기한이 모든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시킨다고 하는 출연자들이 대부분 없는 좀 고난이도의 행동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현지인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뭐 겐지스 강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부탁을 해도 사실은 들어주지 않는 그치. 진짜 못한다고 그러면 그만인 거지. 그러죠. 예. 사실 부탁하기도 미안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험들이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나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정을 따라다니면 방송계의 보석이네요, 맞아요. 진짜. 그냥 소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회부터 볼 때부터 이 기한을 알게 된 제작진들은 되게 보물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특히 이번 티벳 편은 그 소년의 존재를 통해서 이 매력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보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기한이 그 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는데 얘는 셰르파들은 우리나라는 어깨에 짐을 매는데 얘네는 이마에다가 끈을 이렇게 해서 매고 가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한참 나르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벳이 엄청 관광객들도 많고 자연 경관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보면 되게 멋있지만 이게 짐을 나르게 되면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 구조라고 그 얘기를 무심하게 툭 던지는데 그게 이걸 뭔가 관통하는 어떤 그런 뭉클한 느낌을 주는 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가공되지 않은 되게 오랜만에 주는 그 묵직한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이 두 편을 좀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아직 이 두 편밖에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전 다큐 같은 데서 봤는데 그 셰르파들이 짐을 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 관광객들을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관광객들이 그들과 사진 한 컷 남기는 게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사진을 요구하고 그럼 이들은 그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고 이들이랑 사진 너무 무거우니까 짐이 그 과정이 오히려 노동인 거죠, 이들한테는. 근데 관광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맞아요. 것도 그 제작 뒷얘기로 들은 적이 그래서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높은 산과 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 그들한테는 거리를 생계인데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게 맞아요. 하나로 치면은 물론 거리가 짧으면 15,000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왕복 3, 4회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위험할 때도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루에 버는 일당이 3만 원, 5만 원 뭐 그 선인데 밥 한 끼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5천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났던 식당에서 그 셰르파들이 먹는 그런 식당에서 만난 건데 그게 밥값이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한 번은 자기 새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노동이고 거기도 이제 피자집도 있고 뭐 스테이크 집도 있고 근데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 관광객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걔네를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먹어 막 이렇게 아무거나 고기 먹어 막 이러면서 시키라고 그랬더니 이제 스테이크 무슨 거기서 파는 이제 그 동물에 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자기는 평생 3번째 먹는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리고 막 운동화도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맞아요. 네. 그 험난한 맞아요. 산을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동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럽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예능을 보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래서 추천합니다. 기안84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인류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굉장히 경계심이 없다는 거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인연이 닿는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 가서 만나는 사람도 그런 그랬을 수도 순수하고 있겠네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섭외가 아니다에 저는 한 표를 그러니까요. 던집니다. 그러니까요. 섭외를 오히려 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뭉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쌀집 아저씨가 하던 예능처럼 굉장히 자기적이고 감동을 강요하고 이렇게 됐었겠죠. 감동을 강요했으면 오히려 더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무튼 좀 보고 싶어지는 네. 예능. 저는 예전에 그 덱스가 나왔던 네. 거 있죠. 이번에도 그거- 나와요. 그거 보다가 그냥 하차했던. 뭐 그렇게 크게 그렇더라고요. 네. 하도 막 난리여서 그때 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네네.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HBO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게 웨이브랑 쿠팡 플레이에서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가님들한테 이거 재밌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화이트 로투스라고. 저 봤습니다. 봤어요? 저 이 시즌까지 봤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몰아보게 하셨어요? 그냥 쭉 그냥 순서대로 봐지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재미는 있었는데 예, 예. 저는 추천작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저는 시즌 2를 지금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 시즌 2보다는 시즌 1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저도요. 시즌 1이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시즌 1은 한 번쯤 보실만하다 싶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 각본이랑 그 감독을 맡은 사람이 마이크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크로브락의 각본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그리고 영화. 나초 리브레의 각본가 어머. 누구시죠? 갑자기 마이크 화이트라고 배우로도 활동을 하셔서 한마디로 약간 코미디 DNA를 장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연출한 드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약간 블랙 코미디의 좀 정수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매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즌 1이 2021년 여름에 이제 방송을 했고 최근에 시즌 3가 2025년 2월부터 4월 6일까지 방송이 됐는데 시즌 3에 이제 리사가 나와가지고 엄청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드라마인데 시즌 1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처음에 그때 기획을 했던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촬영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방송계나 이런 데도. 그래서 머리를 써서 좀 로케이션을 좀 한 군데서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HBO에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로투스라는 특급 호텔을 배경으로 딱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화이트 로투스는 5성급 리조트인데 여기에 이제 부유층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그 부유층 사람들의 면면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유층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신혼 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어떤 싱글 여성, 중년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뭐 대표인 여성과 또 그 잘난 부인 때문에 또 위축된 또 부부가 있고 또 그 딸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데 이들이 다 돈 많고 막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막 엄청난 막 상처와 가식과 위선과 불안과 막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속에서 한꺼풀 벗겨지면서 또 여기 또 중요한 인물이 호텔 지배인인 또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엄청나게 손님 접대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접대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약물과 술로 푸는 이 또 호텔 지배인이 있고 이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여기서 살인 사건이 초반부에 딱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이 드라마의 스토리인데 정말 각본을 잘 썼고 되게 재밌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뭐 투숙객과 직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상류층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 풍자가 굉장히 신랄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소름 끼치는데 또 그게 또 그 웃음 포인트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약간 모든 인물들이 또 밉지만은 않아요. 약간 동정도 가면서 연민도 가면서 막 그런 상처와 약간 공감도 되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시즌 1이 그때 에미상 10개 부문에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엄청나네요. 완성도 높은 드라마고 여기서 저는 한 배우한테 반했는데 여기서 타냐라는 그 중년 여성, 돈 많은 중년 여성 역을 맡았던 제니퍼 쿨리지라는 63세 여배우가 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코미디언이었던 거예요. 코미디언이어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되게 약간 병맛 같은 그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되게 막 우아한 척 하는데 되게 웃긴, 우스운
그다음에 맨날 자기 엄마의 그 유골함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슬픔. 정서적으로 엄청 불안한 여자예요. 네. 진짜 좀 현실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그 유골함을 들으면서 막 엄청 슬픔에 막 쩔어 있어요. 쩔어 있으면서 또 막 알코올에도 쩔어 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또 많아. 돈으로 자기 이 스파를 받았는데 이 호텔에서 이 스파 지배인을 또 막 돈으로 약간 조종하려고 하면서 그런 또 교활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인물들의 매력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다층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캐릭터를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봤는데 지금 웨이브랑 두 군데서 한다니까 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 시즌 2가 조금 별로였어요. 시즌 1보다는. 근데 시즌 3가 또 재밌다고 하니까 저는 2가 별로여서 3를 안 봤거든요. 시즌 2가 이게 시즌 1이랑 약간 색깔이 다르게 약간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주제가 1시즌이 머니, 돈에 관한 권력의 얘기고 두 번째가 그 성에 관한 얘기고 이게 그 화이트 로투스가 전 그럼 세계 등장인물이 다 시즌 원 바뀌어요. 계속 바뀌나요? 바뀌는 거죠. 아. 왜냐면 화이트 로투스라는 그 리조트만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리조트도 시즌 1은 하와이를 하와이.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탈리아. 아, 지점이 많은 네. 호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3시즌은 태국. 그래서 리사가 나온 이제 거예요. 네. 거기 그러니까 배경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그런 기획이었던 거죠. 3는 컨셉이 성에서 어디로 가나요? 영혼과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태국을 갔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 느낌? 막 모든 게 이제 성에 관한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좀 그 저는 그것보다도 약간 이 패턴이 미드는 약간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1시즌 패턴이 그대로 이 시즌에 적용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뒤에 어떻게 풀릴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예상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 시즌이 약간 좀 1시즌에 비해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시즌 2 보면서 느낀 거는 인물의 매력이 원보다 못하다. 맞아요. 인물들의 그것도 맞아요. 매력이. 그다음에 시즌 1에서 아까 말한 그 제니퍼 클리즈란 배우가 인기가 워낙 많았어서 시즌 2에 그 캐릭터로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시즌 2에서 제니퍼 클리즈 정도 되는 어떤 캐릭터적인 어떤 호감 가는 인물이나 재밌는 인물이 조금 시즌 1에 비해서는 좀 없었다. 시즌 2가.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재미가. 그리고 1시즌 내용이 좀 더 블랙 코미디에 훨씬 더 충실한 느낌이어서 약간 그 부자들이 돈 갖고 저러는 거 보면 진짜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되게 짜증이 나지만 그 돈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면면도 그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도 약간은 이해도 가고 라는 뭐 여러 가지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블랙 코미디 드라마였거든요. 그럼 3에서는 그 패턴이 깨지나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패턴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즌 1, 2, 3가 조금씩 기복이 있어서 그래도 시즌 1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실만하다. 그래서 좀 꼭 추천드리고 싶고 아까 말한 그 제니퍼 콜리지가 이 드라마로 에미상에서도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골든글러브에서도 여우 조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가 정말 맛깔나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배우들의 발견? 되게 좀 신선한 배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 작가님은 김 작가님. 어떤 작품? 저는 요즘 저의 도파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두뇌 서바이벌 게임 데블스 플래닛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태길주를 안 봤으면 사실 그거를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와 정말 도파민이 폭발하고 어떤 있어요. 작품이죠? 데블스 플래닛? 이게 약간 더 지니어스의 대탈출 같은 그런 거 이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난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도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게임의 룰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게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게임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정치, 인간 군상들의 어떤 선택과 이런 것들을 보기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네. 주예요. 게임이 주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내가 안 보는 게 예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머리를 진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약간 신서유기 같은 거 보면서 약간 힐링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거는
그래서 도전을 안 하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는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우리가 머리를 아. 쓴들 잘 그래요? 못해요. 네. 어쨌든 그리고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보다는 그 게임에 임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 인간관계, 정치질, 뭐 정치력, 뭐 뭐 심리 이런 어떤 것들을 사람들 나와요? 관찰하기 좋은 거죠. 이 뭐 연예인 방송인 포커플레이어 많이 나오는데 누구? 시즌 2에 가장 핵심 가장 인물은 핵심은 이세돌. 이세돌 바둑 기사가. 갑자기 보고 싶네.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이세돌 씨가 되게 독특한 의외인 게 캐릭터라더라고요. 바둑만 둘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꼭 보세요. 어떤 의외의 매력을 아니 근데 보여주는지는 이세돌이 예전에도 그 유퀴즈였나 예능에 나와서 너무 다른 매력을 보여줬던 게 되게 좋아하는 걸그룹이 그때 맞아요, 누구였지? 맞아요. 오마이걸. 오마이걸 좋아해가지고 막 오마이걸 얘기를 막 얼굴 빨개지면서 해서 어머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너무 수다스럽고 네 막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저는 너무 그것도 의외의 그렇지만 매력을 여기 이제 그 어쨌든 그 돈을 1등이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나머지는 탈락을 하고. 근데 어떻게 돈이 얼마 걸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게임에 따라서 이제 아. 근데 억 단위예요. 그 마지막 그 상금이. 한 명 떨어지면 1억 바로 정리 뭐 이런 뭐 이런 시스템? 식인데 근데 어쨌든 누구든 오래 살아남으려고 대부분 안전한 쪽으로 그 선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함정을 발견했을 때 이 함정이 한 번의 기회만 있고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고 바로 이기면 뭔가 엄청 큰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들 망설여요. 왜냐면 너무 초반 탈락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세돌이 딱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남으려고 왔냐? 1등 하려고 왔지. 너무 멋있잖아요. 아,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이 승부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르구나. 승부욕도 그렇고 진짜 삶을 즐기는 자세. 그냥 저러니까 알파고하고도 할 수 그러니까 있었구나. 이 알파고를 알파 메일 전형적인 이기고자 하면은 이길 수 없어요. 이 대결을 실제로 맞아요. 즐기고 진짜 빠져서 몰입하고 이게 그 그러니까 인생을 나는 사는 옳은 죽어도 자세. 사실은 여기선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1등을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살아남을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와, 나는 이런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서바이벌에서 보기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남다르다 네. 진짜. 그 굉장히 그러니까 비범하게 최고가 될 보이더라고요.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 한 분야의 최고라는 게 그게 네. 쉬운 겁니까? 근데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어. 이게 꼭 나 좀 진짜 봐야 게임을 되겠다. 요즘에 진짜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거든요. 어디서?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1등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초반 견제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잘하는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잘하는 그 잘하는 거지. 사람이 초반 견제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실력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수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길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정정당당한 게임이 있으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든지 그 포섭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사람들이.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 재밌고 분야에서 가장 큰 스타가 탄생했던 게 장동민이 아직까지도 갓동민이라고 불리면서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개그맨 장동민과 이 두뇌 서바이벌에 나오는 장동민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맞아. 근데 수많은 그 아류작들의 두뇌 서바이벌이 나왔지만 장동민 캐릭터와 장동민의 실력을 뛰어넘는 사람은 사실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시즌 1에서 우승한 사람이 하석진. 배우 하석진인데 하석진도 뭐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육각형 게임을 했지만 그래도 그 끝까지 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내가 우승을 목적으로 왔어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세돌 씨처럼 내가 이 게임을 즐기러 왔어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섭하지도 않으면서 경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1등을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지 같은 가르침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저의 도파민이기도 하면서 요즘 저의 뭐 삶의 교과서이기도 많은 사람이 하면서 보고 있죠 요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하긴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 뇌과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쇼츠에 중독되신 분 많잖아요. 짧은 영상을 볼 때 나오는 도파민과 호흡이 긴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도파민이 호흡이 긴 영상을 볼 때 나오는 도파민이 훨씬 더 건강한 도파민이다라고 했어요. 요즘 쇼츠에 중독되신 분들 이 데블스 플랜에서 도파민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네. 굉장히 끌리는 그런 추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추천작은 윤 작가님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4편. 네, 이 작가의 화이트 로투스 시즌 1, 그다음에 김 작가님의 데블스 플랜.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메인 작품이 있죠. 따끈따끈한 지금 최고의 화제작 미션 임파서블 네. 파이널 레코닝이 예.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정말 이 복잡한 줄거리 간단하게 할게요. 를 진짜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미션을 네, 진짜 받으신 이거는 너무 복잡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할 길이 그러게 말이에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진짜 어. 간단하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미션. 네. 자, 5초 후에 일단은 이단 헌트가 싸우는 빌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적과 싸웠다면 처음으로 이게 최첨단 디지털 빌런이 등장하는데 엔티티란 이름의 네네. 그 인공지능이에요. 네. 이 엔티티는 디지털화된 모든 것에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초강력 AI거든요. 네. 근데 엔티티의 목적은 전 세계 핵무기 시스템을 점령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단 3일 동안 이단 헌트가 어떤 여러 가지 미션을 진짜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빠빠빠빠빠.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는 진짜 절제절명 이제 인류의 목숨을 건 마지막 미션이 떨어진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헤쳐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와, 영화입니다. 근데 진짜 요점 정리 아니, 잘하시네요.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렇게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지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아, 이게 그 미션 실패.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미션이 한 가지로 이렇게 그 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고 1단계를 거쳐서 1단계를 통해서 2단계를 맞아요. 해서 약간 3단계를 해야 진짜 되고 출발 드림팀 느낌. 네. 네네. 그래서 도장 깨기 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에서 이제 파이널로 네. 이제 끝나는 그 미션을 이제 수행하면서 끝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단계가 근데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설명드리기가 진짜 복잡한데 어쨌든 보시고 나서 첫 소감 어떠셨는지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재밌지 뭐. 너무 좋았고요. 왜 그 반말이야 뭐해? 갑자기? 말해 뭐해? 러닝 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인터미션 임파서블.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고 개인적인 인터미션을 가질 진짜 수가 한순간도 없어요. 안 뗐어요? 네, 전 진짜 핸드폰 3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핸드폰을 꺼내보지 않은 게 혹성 탈출 1, 뭐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영화보다 핸드폰 꺼내봐요. 시간을 계속 확인하죠. 지루하면 그렇게 단 되죠. 한순간도 아. 지루하면 저는 시간을 보거든요. 근데 단 한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저는 알고 진짜 본 수많은 영화와 달리. 아니 그 상영관 대피로 뭐 아, 비상구 출구 아. 때부터 재밌었어요. 윤 작가님 어땠어요? 저도 뭐 당연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시리즈고 뭐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시리즈와 오래된 캐릭터는 그만큼 저하고 본 적은 없지만 쌓아온 어떤 라포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더군다나 이렇게 못 받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 이렇게 약간 송별의 느낌이잖아요. 진짜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캐릭터와 영화를 거기에 아주 잘 맞는 클래식하면서 진짜 잘 굉장히 보내. 예, 예. 맞아요.
정중하게 이 캐릭터와 우리를 이렇게 이별시키는 영화였다. 그래서 매우 만족했어요. 엔간에서는 진짜 박수 칠 때 떠나기 힘든 세월이에요. 근데 아직도 아쉬워. 맞아요. 네.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재미없었구나.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되게 다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랑 다르게 되게 비장. 네, 맞아요. 너무 비장해요. 그 조금 느낌이 좀 달랐어요. 네. 다른 시리즈랑. 근데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다른 작품 볼 때랑 다르게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이네라는 뭔가 되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달랐어요. 그 다른. 시리즈가 왜냐면- 가진 힘이 네, 네, 맞아요. 네. 처음부터 이게 미션을 이렇게 심지어 대통령이 미션을 주면서 이 1편부터의 모든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스쳐가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별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마지막이고 이게 이단 헌트의 마지막 미션이 되겠구나. 그 진짜 어떤 마음가짐을 먹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비장미를 관객들한테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톰 크루즈가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좀 생뚱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한국 팬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시작 전에 여러분 이 영화 잘 봐주세요. 이거는 조금 꼭 그것도 필요했나? 되게 뭉클하게 뭉클했어요? 시작했는데 저는 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니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배우가 인사를 하는 이제 영화가 우리 있다니. 진짜 헤어져? 막 이 느낌? 근데 뭐 파이널 레코닝이 마지막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다면서요. 맞아요. 톰 크루즈도 대답을 이러고서는 안 다시 하고. 살아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흘러가는 인생이 어떤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것 같은 아니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도 할아버지 돼서 다시 돌아왔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인 대답이 없었다는 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비장하게 이 시리즈의 대단원을 뜻하는 것 같은 암시는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돌아오더라도 좀 새롭게 리뉴얼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뭐 톰 크루즈의 어떤 다른 혈육이라든지 이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글라데이터처럼 근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 톰 크루즈가 지금 63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이 시리즈가 끝나면은 이게 그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거의 이제 성룡 되셨잖아요. 아니 이거 얼굴은 성령보다 한수 위죠. 얼굴은 약간 아직 이제 조금 나이 드신 60대 티가 같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도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저는 미션 임파서블 액션의 그 엑기스는 달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 정자의 꼿꼿하게 달리는 자세로 그- 엄청난 스피드로 응. 막 달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달리는 포즈의 장면들을 다른 영화에서도 사실 찾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텐션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든든해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목숨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요원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자연사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누가 자연에서 죽는 거 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액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이게 톰 크루즈인지 이단 헌트인지 막 나중에 맞아, 헷갈리면 헷갈려요. 이건 거의 모라일체의 경지에 예, 이르렀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끝나고 이제 제가 할 다른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는데 그 전에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이제 같이 영화 본 사람이랑 고민을 하는데 밥 안 먹고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먹지 않으면 못 먹을지도 몰라라고 그 상대방이 말했는데 제가 에단 헌트를 봐. 우리는 그 순간에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너무 심한 감동을 받으셨군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맨몸 액션이라는 게 지금 막 AI 배우가 나오는 시대에 맞아요. 아니 와, 정말 잠수함에 들어가서 막 그거를 하고 비행기에 막 비행기에 그냥 매달리고 그것도 비행기도 완전 복엽기? 예. 뭐 1930년대 그 완전 날개 두 개 클래식한. 네. 잠자리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 봤죠? 비하인드 씬 그 와이어 하나 메고서는 아니 그게 아니 감독들도 막 불안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배우라면서요. 아니 그래서 아니 비하인드 보면 항상 그 스턴트 감독들이 늘 설명을 음. 이거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그러니까. 거밖에 없는 액션씬이다. 아니 그게 그리고 지금 이 8편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편부터 맞아요. 그 열차 매달리는 그 유명한 그 열차 지붕에 매달리는 그 씬부터 해가지고 지금 빌딩을 자기가 직접 아니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그다음에 8편에서 나왔지만 눈 그 찌르는 씬 있잖아요. 칼로. 그게 예전에 나왔던 씬을 다시 한 거잖아요. 2편에 나왔을 거예요. 그 씬도 그 CG 아닌 거 알죠? 그 칼로 진짜로 이 누나를 찌르는 그거를 와이어로 이 칼을 매달아 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실제로 만든 거거든요. 마이갓. 오 마이 갓. 근데 저는 그것도 CG가 아니었다는 거를 요번에 그 장면을 알았어요. 다른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빌딩 뭐 타고 뭐 고속열차 이런 거 다 직접 했다는 거, 오토바이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직접 했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 칼로 요번에 이렇게 눈 찌르는 장면 다시 오마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 2편에서 그거를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톰 크루즈가 그 칼이 이렇게 그게 약간 포테이토 칩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됐대요. 너무 무섭다.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간 철저하게 그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톰 크루즈 그 눈을 보면 진짜 눈알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그 장면을 봤는데 도파민 중독자신가? 아니 그래서 자극 추구형 인간.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를 자기가 해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해내잖아요. 톰 크루즈가 그리고 옛날부터 그랬다면서요. 자기 6살 때부터 그 비행기 위에서 걷는 게 자기 꿈이었다고 그거를 요번에 그 복엽기에서 해낸. 그러니까 정말 인간 승리이자 아니 그래서 이 영화의 액션 장면을 보면 어떤 장인 정신까지 느껴질 음. 정도로 아니 정말 이렇게 네. 뭉클한 게 예, 있다니까요. 있어요.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썬더볼츠를 봤는데 극장에서 음. 젊은 배우들이 너무 몸에 액션이 없다고 할까 그냥? 몸을 사리는 느낌? 아니 사리는 아니요. 게 아니라 그런 그 느낌은 아니고 어. 운동 그게 없어. 몸에 운동이 없어. 근데 이 CG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미션 임파서블을 보니까 그건 그렇죠. 비교할 저게 수 없죠. 액션이지. 음. 그리고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썬더볼츠랑 비교해 보면 아니 근데 톰 크루즈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 들어서 액션하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리암 음. 리슨도 그렇고 덴젤 워싱턴도. 음.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나이 들은 티가 나요. 그냥 음. 연기로 카리스마로 이거를 이렇게 그런 척할 뿐이지 사실 몸놀림은 정말 좀 힘겨워 보이는데 톰 크루즈는 정말 진짜 타고났어. 이게 가능해? 같은. 근데 뭐 타고난 훈련도 거에 막 몇천 번씩 막 노력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 네. 잠수하는 거 예전에 그 로그네이션에서 막 잠수할 때 막 6분 30초 막 이거 숨 참고 이게 안 되는 걸 이 사람은 하긴 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그냥 배우인데 맞아요. 스턴트맨도 아닌데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다 가진 배우인데 심지어 이거 제작자예요. 근데 정말 잘못하면 삐끗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용기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영화를 뭐죠? 찍어야 되는 거야? 살고자 이순신 하면 장군님의 아니 전쟁이 아니잖아. 이건 정말로 전쟁 같은 오늘 거의 굉장히 진짜 텐션이 오르셨군요. 전쟁 같이 사는 것에 진짜 도파민을 느끼는 인간 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2에서 그 절벽 암벽 그것도 그냥 했잖아요. 왜 그때 군인 중에 진짜 전쟁 중독된 군인들 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옆에 진짜 가까운 가족이나 그 암벽한 장면을 보고 그때 당시에 니콜 키드만이 결혼한 상태였는데 몰랐대요. 그 2에서 그 암벽을 막 자기가 맨손으로 하고 그러는 줄. 그래서 영화를 보고 니콜 키드만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그럴 그거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찍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553이 그 장면을 찍으면서 보지를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왠지 아니,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찍을 같아. 때 잘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 비싼 잘못되면. 배우가 아니 돈을 떠나서 사람의
그게 근데 그걸 또 해냈다는 게 대단해. 아니 근데 그래서 다음 작품을 또 기다리는 게 조금 관객들의 과욕일 수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잠깐 그래서 모든 장면이 되게 훌륭하고 멋지고 그런데 이게 시리즈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항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2면 암벽 등반 그리고 3는 뭐 건물에 올라가는 장면 이렇게 하나의 그 시그니처 장면이 예, 있죠. 있는데 사실 이 전에 했던 그 데드 리코닝 때만 해도 그 기차 액션이 엄청나게 챔피언, 예, 예, 엄청나게 그 임팩트도 크고 음. 진짜 보는 사람이 음. 조금 힘들 정도로 엄청난 액션이었는데 사실 이번 액션들은 전체적으로 고퀄리티고 난이도도 엄청 높은데 그만한 임팩트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8편이 예, 요번에 예.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어. 다 약간 상향 평준화돼 있는데 그 모든 장면들이 약간 사실 비행기에 매달려 가는 건 또 다른 편에서 이미 그쵸, 했었었고 나왔죠. 이 수중 장면도 사실 다른 데서 미션을 한번 한 적이 있기 있었죠. 때문에 이게 그게 로그네이션에서 다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훨씬 더 미션이 하드해지긴 했지만 뭔가 이 영화의 액션의 그 포커스는 요거야 같은 장면은 사실은 조금 저한테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잠수함 장면 그거는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닐까 했거든요. 저 진짜 저 같이 숨 참고 봤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잠수함 장면이 저는 다른 미션 임파서블 다른 액션이랑 다르다고 느낀 지점이 굉장히 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정적이고 정말 그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톰 크루즈가 거기서 이제 그 MTT의 그 소스 코드를 그 잠수함에서 빼오기 위해서 그 미션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장면에서 뭐라 그러지? 좀 다른 것과 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이 액션은? 그러니까 정적이고 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숨막히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되게 뭔가 멋지다라는 느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남겠구나. 이게 26분인가 그 길이가 굉장히 된대요. 길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독백 딱 진짜, 하나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 왜냐면 그러니까. 위기가 겹치고 뭐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위기가 그러니까 막 가슴이 너무 졸리고 아니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그 소스 코드 MTT 그 소스 코드를 빼온 다음에도 그 물이 거기가 북극해잖아요. 엄청나게 차가운 얼음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뭐지? 거기를 또 잠수함을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장비를 다 벗고 맨몸으로 그 잠수복을 다 벗고 막 거기서 진짜 막 뭐라 그러지?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안 죽을 줄 알지만 저걸 어떻게 할 거라고 막 너무 안쓰러운 느낌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장면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는 비행기 장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매달려서 아니 결국에는 이기고 결국에는 가져가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려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북극해에서 정말 이렇게 나중에 거의 숨을 못 쉬고선 이렇게 물에서 떠오르잖아요. 얼음물에서. 그런 장면들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좋았던 것 장면이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이 거의 여기서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모든 장면들이 퀄리티 높고 모든 장면들이 되게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임팩트 면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 딱 찝을 만한 장면들은 저는 잠수함 없었다. 장면. 네, 저는 저한테는 잠수함 장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잠수함 장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김 작가님은 혹시 저도 잠수함 장면 진짜 제가 부정맥이 올 정도로 숨을 참으면서 같이 참으면서 봤고요. 저는 그 뭐 하나 시그니처 될 만한 장면이 없었다는 것은 역으로 모든 장면이 다 좋았다. 네, 훌륭하긴 했어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의 시그니처다. 그런 오, 말을 멋있네요. 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약간 영화 전반부, 그러니까 잠수함 방금 말씀드린 그 잠수함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얘가 이 MTT에 맞서서 해야 되는 미션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전반부에 굉장히 맞아요. 복잡하고 길잖아요. 이게 사실 데드 레코닝 때도 그랬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적 자체가 옛날처럼 뭐 소련 뭐 아니면 북한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공산국가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여기는 MTT도 막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티티의 존재가 뭔지 왜 또 실체가 생겼는지 없어 또 말하자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지 이걸 사실을 데드리코딩 때도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데드레코닝이 조금 맞아요. 재미없다는 왜냐면 평이 중간에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게 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가. 맞아요. 약간 지금도 물리학 수업 듣는 예.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거 보기 전에 다시 데드레코딩을 전편을 보진 않았지만 그 요약된 거를 꼭 복습을 하고 가게 만들고 이걸 보면서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 그게 조금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모든 줄거리를?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이해를 전혀 할 이해 수가 못하죠. 없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 근데 드러낼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편집이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해서 못 버리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전반부 특히 잠수함 씬 나오기 전에 너무 설명이 많어. 그렇게까지 했어야 근데 되나? 이번에 극장에 진짜 오랜만에 관객이 꽉 찬 거를 봤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예, 거의 반 이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분들이 이 영화를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이 30년 거의 30년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시리즈와 함께 청춘을 보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오셨겠지. 당연하죠. 이미 그리고 톰 크루즈도 할아버지인데. 그럼요. 그리고 네. 어쨌든 줄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단 헌트가 악과 싸워서 결국에 이긴다. 이거는 그냥 통으로 그냥 이게 이해가 가는 장면이잖아요.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영화 재미에 뭐 주지 않아요. 영향을 왜냐면은 주지 액션이 가장 중요한 영화고 네. 그 액션이 근데 만족도가 높아서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요. 앞부분이. 그렇잖아요. 설명하는 부분이. 네. 네. 앞부분에 그렇게 눈길을 끌 만한 큰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의 인물들 미션 임파서블 1에서 나왔던 사람이 막 다시 등장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보면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이들 하겠지만 워낙에 그래서 친절하게 과거 화면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백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전반부는 저는 확실한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조금 쉽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생각은 MTT를 봐봐요. 아까 윤 작가님이 이제 설명하시기 힘들었던 것처럼 MTT를 찾으러 그 러시아 핵 잠수함에 톰 크루즈가 가서 거기서 소스 코드를 빼. 그게 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과 결합을 시켜야 돼. 그다음에 그가 이름 뭐죠? 그 동료가 갖고 있던 뭐 아무튼 그 용어도 이것 봐요. 엄청 많아요, 용어들. 그거를 또 같이 그게 또 작동을 하는데 또 필요해. 그다음에 그거를 작동을 멈추는데 필요해.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디스크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IT 쪽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지. 근데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이 보신다면 이 적 자체도 엔티티 자체도 그닥 그렇게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줄거리가 복잡하다는 게 이 데드 레코딩과 파이널 레코딩의 가장 큰 조금 약점이 아닐까. 줄거리가 긴 것도 그렇지만 썰이 너무 길다. 줄거리가 어려운 왜냐면 것과 설명을 상관없이 해줘야 되니까 그 설명의 대사가 방법이 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건 그래서 있어요. 그 엔티티가 뭐고 이걸 어떻게 빼야 되고 이거를 다 말로 이어서 설명하니까 그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인물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영화의 재미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 정도다. 단점이 딱 2개인데 앞에 썰이 너무 긴 거 그리고 너무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장하다는 거 2개. 비장한 건 송별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 전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땠어요?
토끼발이 이렇게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러니까 J.J. 에브람스도 이렇게 쓸 줄 모르고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쓰면서 이거를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이 맞아요. 스토리 안에 아니, 녹여낸 게 너무 솔직히 대단해요. 이 스토리가 복잡한 게 약간 약점이긴 하지만 억지스러운 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이거를 액션 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꽈나? 맞아.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이상한 장면들을 넣었나? 이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각본도 좀 잘 쓴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본을 감독님이 썼는데 이분이 유주얼 서스펙트 시나리오 작가였다는 역시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 음. 쓰셨군요. 전 너무 유명한 놀랐 각본가잖아요. 크리스토퍼 어쩐지. 맥거리. 네. 어쩐지 어. 싶더라고요. 그 유주얼 서스펙트는 되게 유명했던. 네, 그리고 톰 이야기죠.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음. 시리즈를 제외하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음. 영화들 중에 잭 리처랑 음.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이것도 이분이 네. 각본이랑 감독 그 톰 크루즈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그래서 찍었잖아요. 네. 이분을 잭리처를 하고 나서 찍어가지고 이제 했고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5편부터 지금까지 했잖아요. 각본 다 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편부터 4편까지는 감독이 다 다르니까 좀 뭐라 그러지? 각 편마다 조금 개성이 있었다면 크리스토퍼 맥거리가 한 5편부터 8편까지는 약간 이어지는 예, 느낌.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또 말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 가장 최애라고 생각하는 시리즈는 저는 토끼발이 나왔던 3편. 예, 저도 필립 3편. 세이머 저도. 호프만. 저도요. 왜냐면 3편. 거기서 또 그 악당이 필립 맞아요. 세이머 호프만이 이- 너무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랑 너무 비교돼. 너무 정말. 가브리엘 조금 그러니까 여기 아. 8편에 나오는 빌런이죠. 말하자면 그 가브리엘이. 엔티티의 대변인 같은. 그러니까 엔티티의 하수인. 맞아. 네. 이 영화 속의 캐릭터가 빌런이어야 되는데 이 영화의 빌런이 된 것 같은 너무 느낌? 이렇게 너무 나쁜 말로 좀 짜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너무 존재감이 없었어. 그리고 막 그 연기가 그, 좀 약해요. 연기도 약하지만 캐릭터가 더 약해요. 연기보다도 음. 캐릭터의 무게감이 전혀 없고. 근데 이 전에 데드 레코닝에서는 막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는데 이번에 막 그 말도 안 되는 표정 연기 썩소 이거 뭐죠?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7편에서 처음 나온 캐릭터죠. 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너무 아쉬웠어요. 유일한 빌런으로 그 말하자면 인간 빌런이죠. 어. 인간 빌런인데 존재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도 그 비행기 씬에서 두 사람이 어쨌든 비행기로 그러니까. 전투할 때 그때도 뭐 존재감은 사실 이상했어. 없었고 표정 연기 뭐야? 아니 그리고 거기서의 행동들이 너무 뭐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악역으로서의 진짜로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하는 행동들을 이 무게감 있는 보스 진짜 3편에서의 그 보스의 존재감은 사실 다른 데서도 찾아보기 되게 약간 힘들지만 그 몸 움직임도 액션 스타 같지 않고 약간 변태 같고 뭔가 모르게 변태 느낌이 있어. 이 배우가 가진 그럼 연기 진짜 잘한 거네요. 기분 나쁜 거를 줬잖아. 약간 좀 서양 제비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변태스럽고 웃음도 느끼하고 음. 이런 느낌이 캐릭터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뭐 배우 본인의 인생이 어떻든 맞아요. 근데 그 캐릭터까지 자기의 그런 캐릭터가 녹아났다는 게 약간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제가 그 톰 크루즈의 그 파트너로 나왔던 수많은 여자 캐릭터 중에서 그 일사 캐릭터를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능력도 너무 뛰어나고 근데 지난 편에서 너무 죽었죠, 어이없게 죽였잖아요. 일사가. 그 캐릭터를. 그러면서 대체된 캐릭터가 사실은 조금 그거에 반해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통틀어서 가장 약한 그레이스 왜냐면은 그 말씀하시는 전까지 나왔던 캐릭터들은 범죄 집단의 보스 역할을 하는 여자던가 아니면은 스파이 같은 훈련된 캐릭터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등장부터 소매치기라는 설정부터가 약간 의아했는데 그 사람이 요원이 돼서 사실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라는 조금 의문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일사 캐릭터가 너무너무 매력이 컸었던 것만큼 약간 사라지고 대체됐던 여자가 그 맞아요. 일사 캐릭터를 뛰어넘는 매력이 아니니까 약간 그게 조금 아쉽다. 매력이 좀 약했어요. 굳이 일사를 왜 죽였을까?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레베카 퍼거슨이 그 배우잖아요, 일사. 그분이
본인이 이 시리즈를 그만두기를 원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이제 너무 이제 촬영도 좀 길고 험난한데다가 이제 본인이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촬영장에서 이제 몸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액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찍지 못한 상태에서 몸도 계속 이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죽기를 원해서 아니 한 편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사라지기를 원해서 여기서 죽여줘. 아니 사실 그러면 죽이지 않고 그냥 음. 캐릭터 자체가 안 나왔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왜 굳이 그 캐릭터를 죽이는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감독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캐릭터를 좋아하다 음, 보니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도 어쨌든 소매치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엔티티를 음. 가둘 때 그 민첩한 손동작 어. 이 한 장면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그게 굉장히 임팩트는 음, 있었어요. 진짜 손에 땀을 내가 뽑는 것 막 마냥. 심장이 막 계속 쿵쾅거리고.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또 미덕이 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이단 헌트가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누구지? 그 사이먼 페그 네. 그 벤지가 또 뭔가를 하고 또 그레이스가 또 뭔가를 해야지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엔티티를 종말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이게 되게 편집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맞아. 잘 편집 진짜 돼서 잘 됐어요. 잘 돼서 진짜 하나의 이런 시퀀스로 정말 완성도가 높게 맞아요. 진짜 마무리가 끝까지 됐던 것 진짜 인터미션 임파서블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엔딩 씬이 너무너무 거창하지도 않으면서 이 시리즈를 마감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요원답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엔딩 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엔딩 씬. 엔딩 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창한 어떤 엔딩도 아니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그 요원들이 그런 역할이잖아 사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물론 이 맞아요. 시리즈가 끝날 예, 수는 예. 있지만 이단 헌트는 어딘가에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벤져스가 없는 이 세상을 맞아요. 에단헌트가 지킨다. 그렇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장면에 우리가 음. 기꺼이 약간 박수를 쳐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씬이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마지막 씬에서 굳이 군중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우를 하는 장면이라는 게 군중들은 솔직히 양지의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거기에서 사실은 빛날 수 없는 음지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들에서 솔직히 막 무슨 허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눈인사. 네. 알게 모르게 아 정말 음지의 인간들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정말 30년 동안 수고했네. 정말 희생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원트의 선택으로 뭐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잘된 것도 있었지만 그 선택과 희생의 이 마무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너무 억지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대사에서도 그런 게 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음. 아까 말씀하신 선택도 그렇지만 모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나의 선행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이 약간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약간 되게 뻔한 메시지인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오그라들지도 않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루터의 편지는 저는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왜냐면은 루터는 작별하는 캐릭터니까 좀 봐주세요. 네. 이단한테의 매력이 자기 요원을 또 되게 아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기 특히나 이번 편에서 비장미가 느껴졌던 게 그 어떤 그런 아픔이 요번에 있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조금 슬프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우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 뭉클해서 네, 좀 맞아요. 울었다는 분들도 왜냐면 있고. 우리도 그 캐릭터를 벌써 몇 년을 맞아. 봐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 얘기하니까 그 1편에서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씬 팔 벌리고 그 CIA 그 맞아요. 뭐지 비밀 코드를 빼는 그 장면에 등장했던 그 CIA 요원이
다시 주역으로 너무나 오히려 중요한 주역으로. 윌리엄 던로 너무나 중요한 전 배역으로 그게 진짜 시나리오 작가님의 너무너무 그러니까 창의적인 약간 결자해지 설정인 거예요. 느낌으로. 똑같은 네. 배우가 30년 만에 이 시리즈의 마무리에 등장을 네. 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이단 헌트 때문에 그 자기가 코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CIA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인물 요원들의 어떤 그 명단. 명단 같은 거. 명단 리스트의 그 비밀 코드를 만든 사람인데 그게 이제 이단 헌트가 훔쳐감으로써 좌천을 당해서 8편에서 등장을 하는 게 무슨 알라스카에서 혼자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그렇게 살고 있었고 거기서 또 뭔가 이번 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 영화 속에서 진짜 계속 각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앞에 토끼발을 훔쳐서 네가 이 엔티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서 음. 이 위기는 네가 만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너의 선택과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힘든 위기에 빠졌어라고 계속 질책을 하다가 그 30년 동안이나 유배됐던 좌천됐던 그 던로가 하는 말이 당신의 행동으로 나는 좌천됐지만 사실 나는 그럼으로써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됐다. 맞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 최선을 행동이 다하면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약간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저도 같아요. 그분의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나는 행복했다. 어, 좌천이 맞아, 아니고. 맞아. 네. 그래서 고마웠다고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본인은 없다고. 절대로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만한 인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타의로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었어. 맞아요. 근데 너무 어쨌든 멋있죠. 이 인물이 다시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책상에 박힌 칼이 또 다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모든 설정이 다 이 영화를 위해 존재했었던 마치 거였어요. 1편이 그러니까 8편까지 얼마나 훌륭한 송별회를 준비한 겁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시나리오예요. 네.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코드의 대가니까 어쨌든 그 러시아 잠수함의 그 좌표를 갖고 있었다는 설정도 너무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좌표를 알려줘서 톰 너무너무 크루즈가 훌륭해. 그 러시아 잠수함에 가고 이런 음. 것들이 억지스럽지 않다. 이런 게 대단한 각본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토퍼 너무 맥커리가 창의적이야. 괜히 그 유주얼 서스펙트를 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뭐 한 획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각본도 그 토끼발이 그 뭐 사람들이 맨날 뭐 맥커핀 얘기할 때 가장 토끼발. 대표적인 맥커핀이죠. 아무 의미 없는데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그거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맥커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뭔가가 진짜 있었다. 이게 엔티티의 어떤 전신 같은 그런 어떤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대단한 것 이 같아. 스토리텔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스토리텔링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찬. 이거는 이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런 시나리오는 발명으로 넣어줘야 돼. 창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길게 쓰신 게 아닌가. 너무 자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좀 요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약간 낭만 같은 게 느껴졌다. 맞아요. 맞아요. 낭만과 향수가 물씬 풍기는 그리고 어쨌든 음. 엔티티라는 AI 적이 나타나면서 싸우는 방법을 다 아날로그로 바꿨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매력이 넘치잖아요. 근데 되게 007 옛날 영화 보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좀. 역시 아날로그가 매력이 있어. 그럼요. 그건 우리가 늙어서는 아닐까요? 아니 왜 항상 레트로가 네? 계속 그 돌아오잖아요. 유행의 그럼. 주기가. 요즘 MZ들이 있지 뭐 그 뭐지? 프렌즈 시트콤 보고 막 열광하고 다 그런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인류 역사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거고. 특히나 지금 너무 AI 시대로 막 가다 보니까 이런 낭만적인 액션과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온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별점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아쉬웠던 것도 다른 거 없으세요? 혹시나?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너무 썰이 길다와 너무 비장하다 정도의 단점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유명한 그 테마 음악 있잖아요. 아, 빰빰빰. 아, 아니 저는 그게 좀 몇 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초반에 나오고 말았죠.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타이틀 나올 때. 타이틀 나올 때 나오고. 아니 그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음악 관련해서 뭔가 음.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던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화가 완성되기 몇 주 전에 갑자기 그만뒀고 이 새로운 8편에? 네. 오. 새로운 작곡가가 급하게 투입됐다. 뭐 이런 왜 그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아니 그런 근데 일이 이 테마 있었더라고요. 음악은 계속해서 이 시리즈마다 이 음악 감독들이 조금씩 변주를 하면서 더 맞아요, 유명해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타이틀에서 한번 나오고 또 이게 특히나 이제 파이널이니까 뭔가 이 테마 음악에 대한 향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한두 번은 더 뭔가 있겠지 했는데 끝까지 음악이 안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엔딩 크레딧 아무것도 없지만 뒤에 뭐 쿠키 없지만 다 끝까지 봤어요. 너무 일어나기가 아쉽더라고요. 음악도 듣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이 본 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스파이물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되는 게 제이슨 본이나 그다음에 007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거는 얘가 이제 팀으로 활약하고 007이나 제이슨 본은 완전히 독고다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좀 다르다. 특히 이 미션 임파서블은 여자가 그냥 버려지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독립적으로 뭔가 미션이 있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립성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함부로 네. 러브라인을 만들지 않고 지금 물론 거기서 줄리아라는 부인도 나오고 이번에 약간 일사랑도 그러니까 일사랑도 약간 썸도 있었고 그런 건 있지만 너무 비교되는 게 옛날 그 007? 007 네. 본드걸 그 정말 이쁜 여자를 그 자기 임무를 위해서 쓰고 버리는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단 헌트는 난 너무 멋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쵸. 시대를 앞서갔다. 맞아요, 멋있어요.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같이 본 사람이 얘기해 주셨는데 옛날에 로저 모어 나왔던 그 007에서 그런 대사도 있었대요. 본드걸이 죽었는데 가슴이 굉장히 저렇게 큰 가슴이었어? 되게 가슴은 쓸만하네. 약간 이런 대사가 막 오. 007이 오, 옛날 영화에서 옛날 그랬겠죠. 007에서 그런 대사가 뭐한 있었다는. 60년대 영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옛날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여성 캐릭터를 쓰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전부 여자로 설정돼 있어요. 대통령도 맞아, 여자고 맞아. 군사 장교도 여자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캐릭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많이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좀 눈에 띄었어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 확실히 여성 판사의 캐릭터를 쓰는데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흑인 여성이 판사로 자주 나오는데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도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분도 그 예전에 6편에서 CIA 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단 헌터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도 그 있고, 관계가 있고.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션을 주고 이렇게 약간 믿어주는 거에 약간 좀 더 스토리상에 힘을 실어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진짜 20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계산도 다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자임에도 뭐 CIA 국장이었고 그리고 이런 나중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게 남자 대통령이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더 사실 섬세한 들어요. 선택이라고 할까? 뭐 모두를 그런 고려한 어떤. 근데 그 흑인 배우가 그 제로데이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온 안 보셨어요? 거기서 또 대통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이분은 대통령도 전문이신가? 네, 약간 그런- 지적으로 보이시긴 하세요. 네, 굉장히 어울렸거든요. 제로데이에서도. 이번에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어쨌든
당선이 되시면서 또 제로데이도 활약을 하게 그 됩니다. 사건이 장난 아닌데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시네. 이번에도 고생하셨고 꽤 이번에도 중요한 어떤 핵을 쏘느냐 마느냐 그 결정도 되게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이랑 만날 때도 되게 뭉클했어요. 뭐 별거 아니고 그런 거 되게 심파 아닌가 싶기도 미국적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뭔가 그 전에 그 서사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커닝 파이널이 아니길 바라면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죠. 김 저는 작가님. 개인적으로 파이널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끝이어서 더 이상은 아니다. 아니었으면 뭔가 음. 실망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어, 어. 그런 의미에서도 별점도 4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충만한 스토리의 그 송별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거의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하셨는데 4점이면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시리즈가 더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가 더 좋았다. 저는 그 시나리오 작가님, 감독님에게 별점 50개 드리고 싶은데 만점이 5점이라 5점밖에 못 드리겠네요. 영화 5점? 네. 와, 만점 처음이시네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전반부의 지루함 때문에 그다음에 스토리의 너무 복잡함 그다음에 자막을 보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다. 맞아요. 아니 내가 영어 자막도 아닌데 한글 자막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뭔 부분이 소리야 같은 소리. 좀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4.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극장에서 봐요. 봐야 합니다. 극장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니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한 편도 못 봤다 해도 네. 봐요. 재밌어요. 극장이 아니고 만약에 TV를 보면 잠수함이 아니라 무슨 어항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안 보는 이만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톰 형의 마지막 미션을 꼭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아니 발음이 안 되네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족대꾸알.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